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림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흔히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이런 정도 어떤 기준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당연히 옳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 자료를 여기에는 이제 앞쪽에는 학교들의 어떤 입시 전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쪽에는 각 대학별 논술 입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과별 결과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의 학교들만 학과별 논술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라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거라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음, 뭐 모양새가 약간 폰트 문제로 있어서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뭐 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혼자 다 만들다 보니까 수치상에 약간의 오타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하는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랑 원서 상담을 해보면은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경쟁률 이야기예요. 어디는 경쟁률이 높다는데, 어디는 경쟁률이 낮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요 수능 체제 여부는 경쟁률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워낙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체 평균이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걸러지는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게 거의 한 60%가 걸러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어떤 학교는 내신이 30% 들어간다는데, 어떤 학교는 내신이 20% 들어간다는데, 아니면 논술 100%라는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짧게 써놨는데, 학과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과는 많이 뽑는 학과니까 뭐 지원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이 학교는 너무 적게 뽑으니까 좀 불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따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쟁률이 낮으면 학교 평화성이 높은가?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경쟁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 학교의 A 학과고 B 학교의 A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학과는 같은데 학교가 달라요. 학교도 다르고 학과도 다 다르면 비교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한 학교는 17.56대 1이고 다른 학교는 34.67대 1입니다. 또는 두 배를 잡은 게 아니고요. 의원이 보니까 수치가 어쭈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어디 써야 할까요? A 학교 써야 할까요? A 학교 쓰고 싶죠.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A 학교를 쓰고 싶습니다. 실제 학교가 어디냐면 A는 연대고요. B는 세종대입니다.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이제 요렇게만 보여드리면, 그건 좀 반칙 아니냐. 좀 느낌이 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야, 경쟁률을 연대랑 세종대를 갖다 놓고, 물론 세종대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세종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화라는 것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 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C 학교예요. 다만 학과만 다릅니다. CD 학과. 다른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는 28.4대 1이고 여기는 68.7대 1이에요. 어디 써야 될까요? C를 써야 되겠죠. 실제 이 학과가 뭐였냐면 경희대 기계과고요.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쟁률이. 실제 논술 합격 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예요. 어디 써야 됩니까? 이게 특정한 예시만 아주 평균을 벗어난 아주 특별한 예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오랫동안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셨다는 아는데 경쟁률은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아무짝에도 하등 쓸데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큰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아무짝. 학교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버려도 의미가 없고요. 학과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버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적용되는 영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률이라는 게 우리가 어머님들이 늘 아주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경쟁률을 제비뽑기라고 생각하세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경쟁률은 확률이 아니에요. 시험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28, 30번 시험 치면 한 번 붙는 제비뽑기가 아니라고요. 누군가한테는 3대1이고요. 누군가한테는 3000대1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반영돼 있지 않은 숫자예요. 경쟁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수치를 보실 때 모든 입시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학생들의 실력이 반영돼 있지 않은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경쟁률 신경 쓰시지 마세요.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정시입니다. 정시. 실력이라는 것이 이미 수치로 나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지원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2.5대 1, 3대 1 왔다 갔다 할 때는 펑크나는 학과가 생깁니다. 그때는 눈치 엄청 봐야죠. 경쟁률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정시는. 30대 1 되는데 그럼 눈치 엄청 봐가지고 25대 1로 바꿨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대 1로 바꾸면 뭐 엄청 좋아지나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률 신경 쓰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원서 쓸 때 되면은 30분 남았을 때는 경쟁률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또 경쟁률 그래도 혹시나가 적용이 안 됩니다. 혹시나가.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높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쪽으로 같은 레벨이 있다면은 최저가 있는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최저가 있는 데 쓰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느냐면 최저를 쓰는 데가 있으면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보다 성적을 올려서 이 최저를 맞추겠다라고 들어갈 때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안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워낙 세거든요. 9월달까지 재수생들이 한 절반밖에 안 들어옵니다. 실수능에서 거의 지금 재수생 숫자보다 2배가 들어가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럽니다. 저 선생님 이거 영어는 정말 자신 있고요. 저 지금 3등급인데 2등급 올릴 수 있고요. 저 수학 지금 4등급인데 3등급 올릴 수 있어요. 저 자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 정말 자신감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대신 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훨씬 더 실력을 높여놔야 9월 성적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9월 성적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9월에서 실수능까지 0.5등급 정도, 평균 0.5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4과목 중에 2개 과목이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평균으로 본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작년은 아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 처음에 가채점 1등급 컷이 82점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나왔을 때 그게 몇 점까지 올라갔을까요? 89점까지 올라가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가채점이라는 거에서 안 잡히는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각 사이트, 어느 사이트에도 안 잡혀요. 자기 성적 검색을 안 해봐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애들 성적 올리는 게 애들이 지금 9월을 가지고 수능에서 그대로 찍잖아요.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얘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9월에 예를 들어서 2개 5다. 2개 5를 가지고 만약에 2, 3을 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러면 그걸 실수능에서 다시 맞출 확률을 반반 정도 봅니다. 3과목을 요구하는 경우는 30% 정도 봐요. 그런데 올려서 맞추겠다? 내가 하나를 올려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를 맞출 확률이 10%도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원서 한 장을 쓰겠다. 1, 20%의 시험 자격 자체만 가지고 1, 20%를 가지고 있는 원서를 쓰겠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레벨의 최저 없는 데를 쓰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험은 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 없으면 진짜로 경쟁률이 높을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중대 공교 경쟁률이 의학 계열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됩니다. 얘네는 워낙 좀 달라요, 숫자들이. 경쟁률이 막 200대 1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을 엄청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조금 제외하고 보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 경쟁률이 4분의 1 토막이 나요. 실질 경쟁률이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최저가 빡세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수준에 비해서 최저가 너무 빡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수의대는 빼고요. 수의대 빼고 경쟁률이 한 이 정도 됩니다. 43, 한 45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실질 경쟁률이 거의 30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는 빡센 최저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도, 이것도 못 맞으면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양심에 털난 거라는 거예요. 건대 최저가 2개 5입니다. 2개 5인데 2개 5를 못 맞췄다는 이야기는 2개 5면 2, 3이 있으면 되는데 2, 3을 못 맞췄다는 얘기는 그 못 맞춘 성적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이 아마 3, 3, 3, 3 정도 될 거예요. 그죠? 3, 3, 3, 3을 가지고 정시에 건대를 갈 수 있느냐? 아니,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조금 양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대는 자연계에서는 경희대 위에 있습니다. 이미 역전이 됐어요, 경희대하고. 문과에서는 여전히 경희대가 위에 있지만, 이과에서는 경희대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건대하고 이미 역전이 거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최저는 다 맞춥니다. 많이. 그래서 전혀 빡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리함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빡센 데를 쓰는 게 맞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빡센 최저를 내가 이미 맞춰 있고요. 올려서 맞추는 거 말고요. 이미 맞춰 있고. 그래서 그런 최저가 빡센 대학들이 위에서는 이제 중대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가 좀 그래요. 홍대가 3개 8인데 3개 8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상하게 8에 꽂혀요. 8이면 되게 하기 널널할 거라고 생각해요. 8에 꽂히면 안 됩니다. 3개에 꽂혀야 돼요. 3개. 3과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홍대 수준에서 3과목을 요구한 거는 빡센 거예요. 건대가 2개 5입니다. 홍대가 3개 8이에요. 이게 조금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 보시면 홍대를 최저를 맞췄는데 건대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대 최저를 맞추면 건대는 무조건 최저가 맞아요. 그런데
건대 최저를 맞췄다고 해서 2개 5를 맞췄다고 해서 3개 8을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홍대 최저가 건대 최저보다 더 세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쪽은 100% 성립이 해주는데 한쪽은 아닌 경우가 생긴다고요. 홍대가 더 세요. 홍대 수준이 건대보다 최저로 더 빡세게 걸면 이건 너무 빡센 겁니다. 최저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홍대는 최저를 통과하면 조금 가능성이 그래도 생기긴 해요. 그런데 홍대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성적대가 대충 233, 223 뭐 이렇게 평균 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시에서도 얼추 가능해요. 홍대가 물론 뭐 꼭 된다는 아니지만 정시로서도 얼추 해볼만 해요. 학과 좀 낮게 하고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 등급을 세계 8을 수학이 좋아서 과학이 좋아서 맞춘 애들은 굳이 홍대를 잘 안 씁니다. 수능 분포에서 수학이 좋잖아요. 과학이 좋잖아요. 정시로도 해볼만 하거든요. 그럼 수시 원서 한 장 저기 안 써요. 어디 쓰겠어요? 더 위로 쓰겠죠. 어차피 홍대 최저 맞출 거면 건대, 경희대 위로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해볼만 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쓰는 게 많을까요? 조금 더 추천을 할까요?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좋은 애들. 이과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과지만 국어, 영어가 붙박이로 2등급 안쪽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수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는데 다른 학교 논술은 좀 버겁고 그럼 홍대 한번 해보자. 라고 갑니다.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도 2개 오고요. 그러니까 2개 5를 걸고 있는 데가 위에 건대부터 밑에 숭실대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럼 똑같은 체저지만 학교 레벨이 높으면 그 체저는 부담이 안 돼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학교가 내려올수록 이 학교가 이 체저를 걸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내려올수록 그 체제가 빡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요구하는 데 중에서는 중대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위에 성대도 있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중대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는 빡센 체제예요. 2개 5를 걸고 있는데 중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빡센 체제예요. 작년까지는 이게 세종대였습니다. 세종대가 2개 5를 걸었거든요. 미쳤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개 6으로 낮췄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2개 6으로 낮춰도 그것도 약간 빡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 정도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2개 7 해야죠. 그럼 제가 봤을 때 2개 7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금. 그래서 어쨌든 요런 데들은 특히 이제 요 3개짜리 요런 데들은 최저를 맞아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 학교들 데이터를 좀 써놔봤습니다. 이쪽이 왼쪽이 지금 최저 있는 데들이고요. 오른쪽이 최저 없는 데들이에요. 그러면 최저가 없다고 해서 이 수치들이 막 급격하게 엄청 높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충 최저 있는 데들이 한 30대, 40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최저 없는 데들도 약간의 편차들은 있지만 결국 그 정도예요. 심지어는 더 적어요. 10대 1짜리, 뭐 10대 때짜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가 있다 없다가 다이렉트로 적용된 게 아니고요.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 관련됩니다. 당연히 조금 더 상위권 학교들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공학대 이런 데 이제 10대 1도 안 되죠. 이렇게까지 내려옵니다.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합격생이 얼마나 바뀔까요? 실제로 합격한 애들이 얼마나 바뀔까요? 실제로 합격한 애들은 최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최저를 맞춘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가 최저가 없으면 떨어질까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최저가 없다고 해서 떨어지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 실력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여부에 따라서 합격생이 바뀌는 정도를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요.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그런 수치들은 보통 잘 변하는 수치가 아니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통상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 붙을 수 있는 실력을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못 맞추지만 논술 실력을 그렇게 갖고 있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수능 최저가 딱 걸리면 떨어지겠죠. 그런 애들이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90%는 최저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있으니까 어쩌고, 최저가 없으니까 어쩌고, 이 학교는 쓰면 돼, 쓰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 요구는 그냥 학교 레벨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최저가 없으면 어쨌든 시험은 무조건 칠 수 있으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상담할 때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 없는 쪽으로 조금 많이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엄청 강조드리는데 또 어머니들 많이 오셨으니까 또 안 들어보신 분들이 또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여기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조금 키워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커졌을지 좀 애매합니다만 중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등급당 0.08점씩 빠져요. 100점 만점에 한 등급 차이가 풀 한 등급 차이가 0.08점입니다. 그냥 0.8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풀 1등급에서 풀 6등급까지 갔는데도 0.4점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의미 없고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내신 많이 보기로 유명한 학교가 숭실대 정도 됩니다. 숭실대는 내신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풀 1등급에서 풀 6등급까지가 거의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요. 논술 전형에서 풀 1등급짜리가 없잖아요. 어떤 미친 풀 1등급이 논술 전형을 씁니까? 서울대를 써야 되는데. 응? 논술 전형에 들어온 애들이 특히나 숭실대 정도 되면 보통 3등급 정도부터 들어옵니다. 3등급 정도부터 들어와서 한 5등급 정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개 등급 차이예요. 대략 제일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그 사이에 4점 차이 납니다. 4점 차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약간 애매한 정도의 숫자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전통적으로 논술에서 내신 많이 보기로 가장 유명한 숭실대가 요 정도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여대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1점 내외예요. 100점 만점에 1점 내외다. 그러면 논술 문항, 소문항 하나의 부분 점수보다 적은 점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 없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의미 없다.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원래 논술 전형이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원래 태생부터 다 17년, 18년 전에 논술이 처음 만들어질 때 원래 특목고 애들 만들려고 뽑은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원천적으로 무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요. 지금 논술 100%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논술 100%도 많고요. 학생부를 30% 보다가 20%로 내리고 20 보다가 논술 100%로 가고 이런 학교들은 있는데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신을 더 많이 보겠다 이런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한 서너 개 학교들이 이 비율을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내신 의미 없다라는 것은 모든 학교가 공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교육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신을 걸어놨을 뿐이죠. 그게 반영된 수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내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경희대만 요 테이블을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이 테이블이 뭐냐면 합격생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게 합격생이고요. X 친 게 이제 불합격생들이에요. 얘네 내신 분포를 보여주는데 논술 전형입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품 영양 마찬가지고 특히 정보 디스플레이 이런 거 보시면 아니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게 내신이 벌써 이 차이가 제일 앞에 있는 애 한 등급 풀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요. 최고 성적 합격자하고 그럼 얘네들 붙었어야죠 누구라도.
붙었어야 되는데 내신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면 당연히 붙었어야 되는데 합격자가 이만큼 뒤로 밀립니다. 앞에 얘들 이거 다 떨어진다고요. 내신이 주요 요소 아닙니다. 그냥 발표만 하는 것이지. 내신 의미 없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수치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경쟁률하고 수능 최저 내신 이런 것들 좀 알아봤고요. 요 학과 모집 인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상담을 하고 왔더니 학교 선생님이 네가 네 성적은 지금 여기쯤 있는데 요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데 여기 정도 한번 원서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높으니까 그러면 대신 이제 인원수 많이 뽑는 학과 찾아가지고 거기 좀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단순한 생각이고요. 전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원수가 많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나요? 많이 뽑으면? 1등,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 하고요. 3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는 거. 어느 쪽이 쉬울까요? 100명 중에 1등 하는 게 훨씬 어려워 보이시죠? 300명 중에 20등, 20등은 될 것 같은데. 그죠? 100명이 저기 강원도 어디 산골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얘네가 전교 1등에 인서울을 못해요. 이런 학교에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하고 대진구 20등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쉬울까요? 대진구 20등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집 인원이 선호배가 많아요. 그럼 지원 인원도 그만큼 많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그만큼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 유리할 거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과 모집 인원은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노른 선생님들끼리 막 한동안 회의하면서 토론도 해보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고3 입시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결론 못 냈어요. 왜냐하면 영양 요소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고려해야 될 대상이요. 경쟁률, 경쟁률, 뭐, 수능 최저 이따위 거, 저런 건 다 결론 다 나와요. 모집 인원은요, 고려할 대상이 너무 많고요. 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엄청 영향 요소가 커요, 운이.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 못 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예요. 단순히 많이 뽑으니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거는 5초 만에 깨지는 논리고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과가, 예를 들어서 화공 다 있어요. 화공 다 있잖아요. 어느 학교나 다 있잖아요. 천문 우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 우주 뭐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학교. 그 중에 하나는 서울대예요. 경희대 있고요. 세종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력이 다른 학과를 간다면 내 성적이 한 중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돼요. 근데 난 천문 우주가 너무 꽂혀 있어요. 서울대는 버거워요. 경희대 쓸 거야, 안 쓸까요? 씁니다. 내가 성적이 남지만 써요. 그러면 경희대를 상향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안 될까라는 해가 걔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런 애들이 두세 명 들어와 버리면요. 장난 아닙니다, 그 학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논리가 되거든요. 그럼 많은 데 쓰면은 좋을까요? 보통 많은 학과 어딥니까? 전기전자, 기계, 그런 데들이 대충 많이 뽑습니다. 보통 전자과가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면 전자과하고 건축과 어디 써야 돼요? 건축 써야죠. 전자과가 훨씬 많이 뽑는데요? 그럼 전자과 안 쓰고요? 건축 쓰실 거예요? 건축 써야죠. 요즘은 제일 많이 뽑는 게 어딘지 아세요? 컴공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뽑는 게 유리하면 컴공 써야죠.
콩공 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는 가천대는 제일 많이 뽑는 게 간호입니다. 그럼 간호 써야죠. 간호 80명 뽑아요. 간호 써야죠. 쓰실 겁니까? 아니, 간호는 좀 예외로 봐야지. 간호는 뭐 용가리 통병가요? 왜 예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또 예외로 봐야 돼요. 컴퓨터니까? 그럼 다 예외로 빼면 뭐 남아요? 모집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과의 모집 인원이라는 것에는 지원하는 학생의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어요. 경쟁률 마찬가지고요. 자체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잊어버리세요. 많은 학과를 써야지라는 게 자꾸 스물스물 본능적으로 땡기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땡기실 텐데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가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개털되는 겁니다. 승부사의 기질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승부사의 기질이 필요해요. 상위를 노리려면, 내 실력보다 높은 학교를 노리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수치들은 어떤 거냐?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자료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수치는 일단 첫 번째, 대학 수준이 당연히 중요하죠. 학교 수준 고려할 때. 당연히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냥 넘어가고요. 수능 최저는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가 가능한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올려서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맞춰져 있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현재 한 등급 정도 여유가 있게 맞춰져 있다. 2개 온데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쓸만하다. 딱 맞게 맞췄다. 그럼 고민해봐야 돼요.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올려서 맞추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안 됩니다. 대학의 논술 출제 유형. 요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늦게 스타트를 논술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한 계산 문제들이 조금 더 편합니다. 논술 증명 형태로 많이 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요 출제 경유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제 표가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표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나눠놓은 거고요.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논술형 좀 더 어려워지고 난이도도 좀 더 높아집니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타트가 조금 늦은 경우에는 요 왼쪽 영역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이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는 거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학교 문제들이 어차피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느냐의 문제이지, 뭐 한쪽으로만 뭐 몰빵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려하셔야 되죠. 수시 1차에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한 6개 정도? 지금 한 7개 정도? 요 정도 있고요. 대부분 다 수시 2차에 있어요. 그런데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연대도 있고 시립대, 그 다음에 홍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여름 이후로 시작한 경우 자기가 논술 실력이 조금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자기는 논술 준비 엄청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심지어 오래 했던 애들도 논술 하다 보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문제는 너무 어렵고 자기는 안 풀리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자기가 조금 낫긴 한데 절대적으로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다른 시험, 다른 수능 시험 하다가 그 정도로 숫자 자체가 그렇게 낮은 숫자를 안 받아봤는데 논술에서는 자꾸 숫자가 낮게 나오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논술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시 1차에 있으면 내가 준비할 시간이 수능도 있고 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1차는 좀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2차 쪽으로 하겠다. 1차를 안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런 애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잘하는 애들이 수시 1차를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가 있어요. 한 개 학교가 있을 때 이 학교를 위쪽으로 내가 한번 질러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위에 성적을 갖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쓰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하향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상향 지원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합격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하향 지원하는 애들이 합격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이 수시 1차에서 원서를 쓰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1차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도 다른 애들 모두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저희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뭐 재난 같은 급변 상황이 생겨서 만약에 수능을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바로 쳐야 된다. 만약에 수능 일주일 후에 바로 딱 올해 수능이야. 만약에 이렇게 딱 발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바로 수능 날이에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싸, 좋아, 이거예요? 아니면은, 어떡하지? 수능 이렇게 땡겨줬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떡하지? 이거죠. 이게 이제 승부사가 못 되는 겁니다. 승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완전 아싸를 외쳐야죠. 와, 최고! 와, 올해 나 완전 용됐어. 해야죠. 일주일 후에 바로 시험이면. 왜요? 입시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는 애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최상위권 재수생 애들입니다. 걔네 수능 준비 언제부터 하나요? 물론 처음부터 하는 애들 있죠. 근데 지방의대 다니다가 나 서울대대 갈 수 있었는데, 연대 고대 다니다가 나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하는 애들, 걔네 반수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심지어 10월 달에 막 그때 나오는 애들 엄청 많아요.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으면 걔네도 없잖아요. 등급컷을 82점에서 89점까지 올려놓는 애들이에요. 걔네가 없다고요. 완전 대박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애들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교 그 학과를 지원하는 애들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여야 된다고요.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루저의 생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가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 더 가려면 그럼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느냐. 이걸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1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나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너네도 준비 안 돼 있잖아. 라는 애들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위쪽이라면 그런 게 이제 최상위 연대 이런 데들이 될 거고요. 연대라고 해서 경쟁률 무조건 높은 거 아닙니다. 연대 오히려 경쟁률이 약간 떨어져요. 예, 뒤에 연대는 논술 자료를 발표를 안 해서 경쟁률 자료만 제가 일단 넣어놨는데 경쟁률이 다른 학교들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내가 부담이 있으면 같이 시험 보는 얘는 부담이 없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만 불리한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할 때 사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선택한 거는 대충 선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학과도 사실 중요한데 학과를 하다 보면 물론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으면 나는 그것만 쓰겠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만 쓰겠어. 나는 무조건 전기전자야. 그러면 그거 쓰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 안 그렇고 내가 원하는 과는 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다른 과, 조금 낮은 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학과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일단은 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 이게 제일 정확한 지표입니다. 논술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경쟁률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신을 몇 %를 보든지 간에, 이 학과는 80점이면 붙어요. 이 학과는 50점이면 붙어요. 근데 내가 60점이에요. 그럼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걸 발표해주는 학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발표해준 데는 이걸 보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은 이제 다른 추가 데이터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내신입니다. 제가 아까 내신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내신 의미 없습니다. 점수로서의 내신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신을 보자라는 거는 학과의 수준을 파악할 때는 내신을 그래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신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실력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가요, 논술 점수랑 내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치가 뭐가 있어요? 실력이 반영된 수치 자체가 없어요.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겠죠. 근데 수능 최저는 이미 자격 요건에서 걸러지는 거고 학과를 선택할 때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내신 등급이 평균 등급이 좀 높은 학과는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더 있는 학과고 조금 더 상위 학과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나마 학과의 레벨 판단용. 예. 그다음에 경쟁률은 뭐 아주 비슷한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학과라면 고려 대상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모집 인원수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요. 모집 인원수는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학과가 무관할 때 이제 학교를 높이겠다. 즉 제일 낮은 과 찾겠다는 얘기죠. 예, 제일 낮은 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학교에서 30개 학과 중에서 내년에 무조건 하위 1, 2등을 찍을 학과를 찾는 꿀팁 없습니다. 제가 그거 있으면은 제가 좀 주식하러 가가지고 저기 슈퍼개미가 돼 있을 거예요. 저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는데, 다만 이제 큰 위험성이 있는 몇 가지를 조금 피해가자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그 정도는 피해가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높은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같으면 컴공이죠. 컴공이 도대체 언제부터 높았다고 요즘 엄청 높아져 있죠. 컴공이 높아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그전에 화공생명이었죠. 화공생명이 합쳐져 있었어요. 의전이 있을 때. 그때 의전 때문에 화공생명이 막 날라다녔어요. 그 뒤로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왔죠. 화공생명 다시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높은 영역대를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경향을 보니까 화공이 약간 먼저 조금 빠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화공, 신소재 이쪽이 약간 좀 내려오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약간 높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낮은 학과가 이제 토목, 건축, 환경, 식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은 원래 대체적으로 낮은 학과들이죠. 요즘에는 환경이 약간 좀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환경 참 좋은 분야라고 보는데, 그리고 건축도 참 좋은 분야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낮아서 아싸지요. 내가 그쪽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쪽 하고 싶은데 학과가 낮아. 오, 좋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제일 낮은 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야지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여기 넣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서 논술 합격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가 어디지? 그럼 1등, 2등 뭐 이렇게 그 중에서 난 써야지. 학과는 어떤 과든 상관없으니까 난 일단 무조건 거기 쓸 거야. 그렇게 쓰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스탑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예시를 좀, 그러니까 학교를 한두 개 정도만 조금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뽑아놨는데, 시립대입니다. 시립대인데, 시립대 논술 점수가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평균이 45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 한번 보시죠. 438, 거의 한 440 정도 되니까, 그러면
밑에 340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440점 정도 되면 근데 토목과잖아요. 토목이 보통 제일 낮은 과라고 알고 있는데 토목과가 평균 정도 돼 있으면 조금 높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좀 높아요. 그러면 토목 쓰기 조금 어렵겠죠. 내가 만약에 토목을 찾고 있는데 시립대를 찾았어요. 근데 시립대는 토목이 높네? 그럼 패스하게 될 거예요. 신소재 마찬가지예요. 신소재 화학도 이게 이 전체 중에서 618이면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내가 화학 쪽을 찾고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화학이 이 정도까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컴퓨터 있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소재가 겁나 높아요. 아, 그 시립대는 좀 아닌가 보다. 패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재작년 결과입니다. 이 때. 이 때 보시면 요게 토목이었어요. 그때 평균이 540 정도 됐습니다. 그때 평균이 447이었어요. 토목이. 전체 학과 중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토목이. 전체 학과 중에서 제일 낮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평균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왜? 이때 2, 3 때 뭐 보고 원소 썼겠어요? 2 보고 원소 썼을 거 아닙니까? 전체 학과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몰려가겠죠. 그래서 평균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소재도 사실은 아주 그렇게까지 낮은 학과까지는 아니거든요. 원래 약간 중간 위로 가는 학과인데. 근데 이때 보면은 합계가 540인데 여기 515니까 평균보다 많이 낮게 나왔었어요. 신소재가. 사실 신소재가 기계랑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소재 쪽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지금 기계랑 거의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화학 신소재 하려고 했던 애들이 많이 썼겠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낮은 학과를 찾을 게 아니라 얘가 원래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학과인데 낮은 건지 아니면 이만큼 낮은 학과가 아닌데 낮은 건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올라왔지? 이렇게까지 올라온 학과가 아닌데? 그런 데가 좋은 데죠. 패스할 일이 아니에요. 시립대 토목 신소재는 패스할 학과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학과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원래 낮아야 돼요. 근데 그 이전 입시 상황 때문에 튀어 올라왔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토목하는 애들이 여기 쓰겠어요? 안 그래도 낮은 과 찾아야 되는 애들이. 어차피 못 써요. 써야죠. 물론 얘가 100%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렇게까지 보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경향성이 어느 정도는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성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원서 학과 선정을 할 때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거에 맨 마지막에 있는 한두 개 학과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약간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하위에 있었는데 여전히 최하위가 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빈도의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는 정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토목이 최상위 막 몇 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바닥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중위권까지 올라와 버리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예시가 광운대에서도 하나, 예, 여기도 논술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이 결과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환경 이런 데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59.38이면 평균 66점일 때 매우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올해. 그래서 그럼 여기 써야지. 그럼 근데 이게 작년을 보면 정상적인 정도도 아니고 매우 낮지요. 사실은 50점대가 별로 없어요. 평균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일을 보시면 이때 60보다 평균보다 많이 높았어요. 환경이 평균보다 많이 높았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찾아.
대신 이거는 원래 작년에 그 원래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났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어요. 건축 마찬가지고요. 건축은 반대 케이스입니다. 건축은 반대 케이스인데 49점대, 이때 거의 40점대가 없는데 제일 낮았어요. 보통 건축이 제일 낮긴 제일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0 평균까지 올라왔어요. 65점. 이런 식의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낮은 가를 찾고자 할 때는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사실은 작년 거죠. 작년 거의 결과에 보면은 각 학교들에서 건축이 상당히 약진한 거의 중위권까지 올라온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와, 그러면 요즘 상황이 막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와, 우리나라는 건축 대국이 될까요? 그냥 그 전에 건축이 워낙 바닥이었어요.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뛰어 올라온 데들이 많아진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건축이 원래 그러니까 재작년에 높았던 학교들도 있거든요. 걔네는 내려갔어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실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고려는 좀 하자. 물론 아래쪽에서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고요. 위쪽에서 찾을 때도 반대로 똑같이 거꾸로 적용돼요. 얘는 원래 높아야 돼. 컴공이야, 소프트웨어 쪽이야. 그런데 애들이 너무 높으니까 피해가요. 그러면서 약간 내려올 때들이 있어요. 컴공인데 거의 평균까지 내려와 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겠죠. 나 컴공 쓰고 싶은데 이 학교는 컴공이 낮네? 아, 얘네는 컴공이 낮은가 보다. 이런 거 막 쓴다고요. 몰리겠죠. 그런 효과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조금 감안하자.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2022 때는 낮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여기 말은 안 써놨지만 더 중요한 게 원래 낮은 영역에 들어가는 학과들인데 2022 때 낮았는데 23 때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 올라왔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조금 써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학과 선정을 할 때는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정하고, 사실 학교 선정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이제 원서 쓸 때 어느 정도 최저저 유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권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요. 학과 선정이 사실은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중요합니다. 학과 선정.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학과에 따라서 평균 점수 등급들이 거의 한 20점 이상씩 차이가 나는 학과들이 꽤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고 수시 1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위권 근처에 있다면 연대,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될 거고요. 중하위권에서는 이제 성신여대라던가 홍대. 그래서 논술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과지만 내가 국어 영어가 잘 나오고 있어. 그러면 홍대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거하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여학생이고 그렇다면 성신여대. 아무래도 문제 스타일이 조금 더 수능형의 문제 스타일에 가깝게 나와줍니다. 성신여대는 좀 더 계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한번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논술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요령,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정규화 수업을 어느 정도 좀 들을 필요는 있고요. 다만 그거는 이제 수리논술에서 답안 작성법이라는 것은 아주 길게 해서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논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연습이 돼도 금방 어느 정도 사이즈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 있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은 꼭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특히 수시 2차에 있다면 어차피 수능도 끝났고 당연히 반드시고요. 수시 1차에 있더라도 파이널, 왜냐면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보고 갈 필요는 있고, 어쨌든 논술을 시험을 치려고 한다면, 그러면 파이널은 조금 정도는. 아니면 시중에 만약에 그 학교의 기출문제 세트가 해설이 잘 돼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잘 없어요. 저는 원래 기본적인 성향이 학원 꼭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학원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들이 계속 그렇게 애한테 얘기해달라고 유도를 하시는데, 그건 학원을 가는 거나 인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인강들 좋거든요. 교재들도 좋고 수능 공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논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논술에 제대로 된 교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횟수가 좀 적더라도 파이널 수업이나 논술 수업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 설명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